4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03명의 목소리 그리고 미처 담기지 못한 수많은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민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를 등지고 모여섰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원인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 옌티엔 외 102명, 피청원 기관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17쪽짜리 두툼한 청원서엔 103명 청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피해 사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호소가 빼곡하고도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국군은 학살 다음 날 마을에 다시 진입해 시신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나는 지금까지도 사망한 동생들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나를 껴안고 몸을 웅크린 채 정신을 잃었는데 언니들은 내가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울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고 했다. 한국군은 단지 미군의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했는지 알 수가 없다. 가족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집과 논과 밭은 불태우고. 나의 마지막 염원은 학살로 억울하게 숨진 어머니와 가족들의 무덤을 정성스레 단장해 드리는 것이다. 103명의 사연 하나하나가 전부 절절하고 먹먹합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32만 명 넘는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파병입니다. 청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한국군의 총과 수류탄을 피해 겨우 살아남았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목격자이자 생존자다. 1975년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이들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한국 정부기구에 의한 진상조사 및 사실 인정,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였던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일관된 원칙이 당연하게도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를 향한 이들의 말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의 사죄를 받으려면 똑같이 당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라. 단 한 글자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청원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9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구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재벌가 3세 마약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마약 공급책 27살 이모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파라고 하는 이 씨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뜻밖의 이름들이 튀어나옵니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친손자 최모 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친손자 정모 씨가 그들입니다. 월척을 낚은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마를 집에서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최 씨가 피웠다는 대마는 신종 마약인 고농축 대마 액상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어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대가 3세 정 씨도 같은 고농축 대마액상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 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와 현대가 3세, 재벌 3세와 마약,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가 3세, 또 다른 정모 씨 둘은 대마초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화 김승현 회장의 차남도 대마를 피워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이부진 호텐신라 사장이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벌 3세 마약 논란, 그중에서도 최근 압권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황하나 씨입니다. 황 씨는 몽롱하다 몽롱해 라고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동영상이 최근 공개돼 마약 투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마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황 씨는 20대 때인 지난 2011년과 2015년에도 마약 혐의에 연루됐는데 두 차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불기소 처분,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황 씨는 정말 깨끗할까요? 2015년 9월 이른바 대학생 필로폰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검거된 조모 씨는 마약을 황하나에게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2016년 법원 판결문에도 황하나가 마약 공급이라고 적시됐습니다. 마약을 공급받은 사람은 처벌했는데 정작 마약을 공급한 사람은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희한한 경우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걔 베프야. 2015년 당시 황 씨가 지인과 했다는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걔 베프, 무척 친함, 막역한 사이를 이르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급책 황하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일까요? 참 모를 일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황하나 씨 논란을 두고 왜곡된 계급이식과 금전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삐뚤어진 특권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마약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대마 소지나 흡입도 각각 최대 징역 10년, 징역 5년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벌가의 민낯을 보여준 황하나 마약 논란. 경찰은 오늘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황 씨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이번에는 황 씨 아버지가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할아버지와 베프여도 설렁설렁 빠져나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황 씨와 함께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대가 3세와 SK그룹 3세. 다음은 또 누구 하며 27살 해외파 마약 공급책 입만 바라보며 떨고 있을 재벌 3세들. 전설의 드라마 모래시계 최민수의 대사가 연상됩니다. 나 떨고 있니?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나는 때린 적이 없는데 나한테 맞았다고 나를 가해자로 지목해 진단서까지 내고 고소를 했다면, 모든 정황이 나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영락없이 상해 가해자로 몰릴 뻔한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30대 중반 강모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새벽 2시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2명과 시비 끝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가게 주인과 여자친구가 말렸고 다행히 물리적인 폭행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6분 강 씨는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나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강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과 말싸움을 벌인 20대 남성 김모 씨와 조모 씨가 자신에게 마구 맞아서 다쳤다며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겁니다. 술집 바로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큰 상해를 입었다는 게 조 씨와 김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앙심폭행 상해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억울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여력이 없었고 법원은 직권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줬습니다. 신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신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목을 한 거죠, 범인으로. 사건 전후 관계를 꼼꼼히 살펴본 공단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강 씨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시각 새벽 4시 26분과 폭행이 벌어졌다는 시각 새벽 5시, 그리고 그날 새벽 기온이 영하권으로 추웠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서로 실랑이가 있긴 했어도 무슨 큰 원수를 졌다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조 씨와 김 씨를 그 추운 새벽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폭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아울러 아무리 기습 공격을 받았다 해도 20대 2명이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함께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울함을 이제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서 법률 보호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치밀한 사건 검토와 함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공단과 상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같은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여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본처와 후처라 부르는, 그런데 70대 후처가 잠들어 있는 80대 본처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욕도 다 끊어졌을 법도 한 나이에 할머니가 돼버린 본처와 후처의 끔찍한 살인극. 두 여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은 50년도 더 전인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수연 주연 영화 씨바지처럼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당시 20살이던 A씨를 그 집안에 후처로 들였다고 합니다. A씨는 벙어리라고 하는데 A씨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A씨를 후처로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20살짜리 후처를 16살 위 본처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후처로서의 일은 아이를 낳는 것, 바라던 대로 A씨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남 일녀를 낳아줬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본처인 B씨가 낳은 걸로 호적에 올랐고 벙어리에 가난으로 학교도 못 다녀 읽고 쓰는 법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분명 존재하되 그림자 같은, 그림자여야만 하는 삶. 그리고 그나마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딸마저 지난 2001년 지병으로 서세상으로 먼저 앞서 보냈고 이듬해는 남편마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들은 집을 떠났고 그렇게 후처 A 할머니와 본처 B 할머니는 17년 넘게 단 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A 할머니는 본처와 단둘이 살면서도 식사와 빨래 등 굳은 일들은 자신이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딸과 남편은 죽고 아들들도 다 곁을 떠났는데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본처는 본처라고 평생을 안으로 바깥으로 놀러 다니기만 하고 어느 순간 A 할머니의 가슴 속엔 원망과 노여움이 자라기 시작했고 본처 할머니는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기만 하면 잠을 자는 A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는 등 불만과 화는 쌓여만 갔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식당 주방일을 하며 모은 1,000만 원을 본처가 몰래 숨겨뒀다고 여기게 되면서 본처를 향한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본처인 89살 B 할머니가 술에 취해 들어와 자신을 흔들어 잠을 못 자게 깨우자 A 할머니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미 잠든 B 할머니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감경 요소를 고려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7년에서 12년보다 더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잠을 자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양형 사유입니다. 기구하다 할 때 기구는 한자로 험할 기자에 험할 구자를 씁니다. 험하고 가파른 굴곡진 인생,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때론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기구한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병과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3명의 법관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산품 관련 민원 58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구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대한변협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4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